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강영주입니다. 먼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대구대학교 평양연구원 선생님들과 중앙대학교 다문화 컨텐츠 연구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경계 밖에서 온 이방인,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존재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제 공존하면서 이 공존의 좀 올바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에 나타나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저의 주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대중성이라든지 성업성 이런 것들을 전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대중들의 실질적인 이 현실적인 현상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미지의 생산들이 다시 담론화되면서 이제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유의미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읽어보려고 했고요. 제가 선택한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영화고, 어느 정도 이 작품성을 이제 칸느에서 감독상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대중적인 흥행에 성공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텍스트로 삼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 미장센이나 상징을 읽어내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이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결혼 이주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난 어떤 타자와 경계를 키워드로 해서 영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 이후에 이제 나의 존재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제 어떤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드로 나서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시공간적 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웃 타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국가적 경계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는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오늘날 사회적 공존을 위해서는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비록 제국주의적 체제 아래의 무력을 수단으로 하던 물리적 횡포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인신농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타자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내세우며 주로 어떤 타자, 소수자의 적응을 위하는 취지에서 여러 정책들과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경계 밖의 타자를 내부로 동화시키려는 일방적인 지배를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고찰 없이 눈앞의 대상을 어느 정도 동일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주체의 욕망 안에서 동일화시키고 통합시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다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헤어질 결심에 재현된 이주 여성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이를 확인해 보고자 했고요.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사실 기존 한국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순종적이고 학대받는 그런 피해자의 존재로 재현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헤어질 결심에서는 이제 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들이 친절한 금자씨 이후로 본인의 영화를 여성 서사로 지칭하기도 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두고서도 여성이 자기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이 캐릭터가 결혼 이주 여성이지만 그 이전에 미디어에 재현되었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어느 정도 편견을 벗어나 있는 모습들이 있고 사사에서 좀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 여성 캐릭터를 향한 주변의 시선들이 여전히 이제 차별적이고 행동에 어떤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밖의 타인으로 존재하는 이주 여성이 갖는 문제를 고찰하고 그 경계 허물기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영화에 재현된 이주 여성 캐릭터입니다. 이 헤어질 결심에서 이주 여성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와 그리고 그 이주 여성 캐릭터를 향한 주변의 시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여성서가는 주로 이제 여성이 소수자이자 타자로 존재하던 어떤 부정한 세계를 전복하고 탈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헤어질 결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 캐릭터 송설애라고 하는 캐릭터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이주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캐릭터를 둘러싼 사회의 시선 역시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비판 의식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녀는 사회 구조적 약자인 동시에 또 차이의 착취자로 비난받는 역차별 담론의 피해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극중의 수완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역차별을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젊고 예쁘고 이제 외국인이라서 피해자가 돼야 돼라는 그 혜준의 말에도 이제 예쁘고 이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역차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주 여성을 향한 시선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환이 얘기한 피해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 약자들의 피해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였을 때의 어떤 박탈감에 대한 불만이 타자를 더 경계하고 개척하게 만드는 현상을 수원이라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나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다문화 수용성이 어느 정도 올랐지만 어떤 역차별 인식 차이에 따르면 여전히 외국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오히려 어떤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인식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대변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피해자 정체성이나 역차별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유색인종이나 난민, 이주민, 여성 같은 사회구조적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 점 역시 이 신의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는 이처럼 이주 여성을 둘러싼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고 또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설의 캐릭터는 정형화된 이주 여성 인물의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재생산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가사 노동자 수행자인 그런 간병인이며 불균등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제 결혼 속에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 가지 그 흔한 설정들로 재현이 되어 있는데 또 동시에 그 모든 설정들을 뒤집는 행동을 한다는 점이 이 영화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설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병인이면서 간호사였지만 또 동시에 3명을 살인하고 1명의 죽음을 유도한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2명은 간병하던 환자이기도 했는데 그녀의 행동은 주로 지키기 위해서로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어떤 불쌍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학대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한 남편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학대자에 대해서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이나 외국인 피해자로 재단하는 시선들에 대해서 강인하고 꿋꿋한 태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이는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체적으로 이 캐릭터를 둘러싼 세계를 탈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설애라고 하는 캐릭터가 주체적이고 강인한 캐릭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또 영화에서 이주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대사를 통해 직접 언급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대사는 또 다른 캐릭터의 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그게 설애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또 이주 여성으로서의 어려움과 동시에 어떤 설애의 강인함과 주체성이 부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설애의 캐릭터가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록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설애의 양면적인 속성과 함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조명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세계 개념을 통해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3장에서는 그래서 공간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등장인물의 활동 영역을 구조화하고 또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인물의 일상 공간 같은 경우에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이 이주 여성의 캐릭터와 이 재현하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물의 일상 공간이 내면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하지만 또 사적 영역으로 각 인물이 서로의 영역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편집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먼저 설애의 일상 공간을 살펴보면 상대 캐릭터인 혜준의 일상 공간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설애의 방 벽지는 이제 설애라는 캐릭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반복되는 문이지만 물결같이 보이는 이 벽지는 변화의 기운을 주는 것이고요. 영화가 일부에서 이제 혜준이라고 하는 남자 캐릭터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흔드는 것이 설애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강인함과 강렬함입니다. 혜준은 불법 입국자이면서 여성 이주자인 사회적 타자로 존재하는 설애 캐릭터와 대조되는 인물인데 이 혜준의 인물은 사실은 늘 똑바로 보려고 사회의 주류이면서 늘 똑바로 보려고 하는 인물이지만 그가 이제 보는 것은 항상 틀리게 나타납니다. 영화에 이제 여러 그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설애의 첫 번째 남편인 기도수의 죽음을 자살으로 보고 설애를 풀어주었지만 그게 관련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죽음에서 설애를 의심하였지만 진범이 따로 있었고 또 질곡동 사건이라고 하는 서브 사건에 대해서 내린 그 살인의 동기 이유에 대해서 또 오류가 있었고 또 질곡동 사건의 관계자였던 그 이지구라는 인물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이 주류이면서도 바로 보지 못하는 이 인물은 주체를 기준으로 타자를 주체의 욕망 안에서 동일화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혜준은 경계를 허물기보다는 타자를 내부로 동화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침범을 행하는 인물입니다. 또 일부에서 설애를 향한 혜준의 시선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나타나는데 혜준은 설애를 나하고 같은 종족이다라는 말로 이제 대사로 표현을 하고 있고 혜준이 이제 설애의 공간을 항상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관찰하면서 이 행동에 대한 첨언을 본인의 시선으로 덧붙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혜준이 설애를 관찰할 때 설애의 공간으로 이동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혜준의 욕망이 담겨 있을 뿐 비현실적인 상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혜준의 욕망을 혜준의 상상된 시점으로 재현하는 영화가 시퀀스의 마지막에서 관객이 설애를 마주보게 함으로써 시점을 설애의 것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혜준이 붕괴되고 2부가 시작되고 설애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데 이 클라이막스의 장면에서 사실은 나오는 가장 주요 대사가
설애가 혜준에게 당신이 이제 붕괴되었을 때 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타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의 붕괴를 필요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종결하는 구도가 수직적인 하강처럼 보이지만 그 주제와 연관시켜 봤을 때 경계의 붕괴, 경계 허물기와 같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결론을 쓰다가 중간에 약간 그 논리적인 문제가 와서 마저 쓰지를 결론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박재영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토론에서 이제 말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대학교 자연전공학과에 있는 박재영입니다. 박명주 선생님께서 헤어질 결심, 올해 이제 6월에 개봉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와 관련해서 여성 수사와 관련된 분석에 대한 논문도 있었고, 이 영화의 다층성에 대한 분석 연구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타자와 경계라는 데 이제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논문을 쓰셨습니다. 이 발표문을 보면 이제 이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 이 헤어져야겠음에 제한된 이주 여성의 캐릭터 모로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작고 혼종이 가득한 사회에서 경계직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인층 것들 사이의 공정과 연대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그런 의도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그 한국 영화에 재현된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그 친절한 경자씨 이후에 이 그 작품에 나타난 그 여성 서사는 다소 좀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그 헤어지겠음에서는 타웨이가 주연한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모호하면서도 이 양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의 캐릭터 송솔에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겪는 이주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역차별 담론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편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을 피해자로 재단하는 주위의 시선들에 대해서도 강인하고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성솔의 캐릭터, 이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이 청록색 원피스죠. 녹색으로도 보일 수 있고 또 파란색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인데 이거로 이제 시각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산과 바다 또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이주 여성이며 또 한국 사회의 타자인 이 송솔의 세계와 경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는 작품의 주제를 의미하고 또 상징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주 인물들의 일상 공간은 캐릭터 내면 심리와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 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연소 경감 진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회 줄에 속하는 인물이죠. 불법 입국자이면서 이주 여성인 이 사회적 타자로 존재하는 설혜연은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이 발표자는 영화의 마지막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영화 시퀀스 마지막 장면에 보면 혜준의 시점은 중단되고 관객이 설혜를 마주보게 함으로써 시점을 설혜의 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그런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해가 저물어가는 바닷가에서 설혜는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밀려오는 파도에 더 이상 설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발표자에 의하면 산에서 이제 시작해서 바다로 종결되는 영화의 구도, 이것은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경계의 붕괴, 경계의 허물과 같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경계가 불분명하며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경계 역시 실로 모호하고 상대적이라고 첨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발표자가 파악하고 있는 혜준의 캐릭터하고 설혜의 죽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에 대한 자의적 시선과 커뮤니케이션에 부재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자가 언급한 경계의 붕괴 내지 경계의 허물기하는 의견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주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참고문헌에 이제 경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궁금했는데, 그 인용문을 보면 이제 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통해서 설의 죽음은 개별적 자의 희생이며 이는 해중과의 사랑의 합일이라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각주 17번의 경우는 이제 경고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됐는데요. 이 영화는 그 논리 구성, 논리의 어떤 전개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하는 그 영화를 이제 보고 해석하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화 가지고 다트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다트성이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보는 사람, 영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의 다의성, 다해석성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간에 그 해석은 틀리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맞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굉장히 이제 미안해 부족한 발표문임에도 꼼꼼히 읽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생각했던 두 가지 전제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편견에 쌓여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주류 캐릭터인 혜준의 붕괴를 통해서 어떤 나를 둘러싼 경계 허물기가 필요하다, 경계 허물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산에서 바다로의 어떤 수직적 상황이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난다는 서사와 마지막 시퀀스에서 이제 산이 무너지고 이제 바다로 합쳐지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경계 허물기를 통한 통합의 필요성,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의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전제를 잡고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는 와중에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제 그 마지막 시퀀스를 설명하면서 설애가 그 모래구덩이에 파묻혀가지고 마지막에 설애가 혜준에게 미결로 남기 위해서 스스로 붕괴되는 결말이 앞에 그 통합되고 경계 허물기라는 서사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봉착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저의 결말이 붕괴되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부 마지막이랑 3부 마지막을 뒤늦게 막 이제 고치다가 이제 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단 미완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넘겨서 정말 이제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떤 이 혜준의 캐릭터와 이 주류 캐릭터와 이 타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 설애의 어떤 설애가 마지막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중간에 앞에 부분이랑 오류가 생겨가지고 뒤에 2부의 중간부랑 3부 후반부를 조금 지우는 바람에 이 각주도 약간의 혼란이 생겼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들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완성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